저는 오늘 브린트 클래스 영어 교육으로 오늘 또 안내를 드리려고 공유 드리고자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저는 일단 영어 교육을 좀 위주로 원래는 강의를 하다가요. 좀 우연치 않게 되게 좋은 기회로 이렇게 뭔가 파나토스라는 회사를 만나게 됐고, 제가 지금 강의를 할 때 저희 뉴로 하모니를 접목시켜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진짜 정말 굉장히 강의를 하면서 오랫동안 고민을 하던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그리고 너무 많은 변화들을 느끼고 있어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꼭 다른 분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같고, 네, 감사한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보겠습니다. 오늘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네,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공부가 잘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수능 영어, 독해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 뉴로 하모니는 이 뉴로 피드백 기술이 접목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뉴로 피드백 기술에 대해서 잠깐 안내 드릴 거고, 실제 제 학생 사례 말씀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훈련 프로그램도 설명드리고 제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영어 교육을 전공했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학교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지금은 사교육으로 넘어온 단계입니다. 그래서 원래 공교육에 있다가 사교육으로 왔는데, 어, 사교육 중에서도 지금은 1대1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룹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학부모님들을 좀 뵈면서, 어, 많은 질문도 받고, 많은 고민도 하고, 진짜 아마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진짜 정말 뭐 다양하게 만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공통적으로 들었던 생각과 고민들은 이거예요. 제 딴엔 엄청 열심히 가르쳤는데, 어떤 아이들은 정말 쑥쑥 성장하고, 어떤 아이들은 멈춰 있고, 결과가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대체 이유가 뭘까? 제가 봐도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 입장에선 열심히 가르쳐요.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아이들이 변화가 없는 거죠. 제가 봐도 수업 시간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발표도 열심히 하고 질문도 열심히 하고 숙제도 엄청 열심히 해오고요. 그리고 노트나 뭐 교재를 보면 필기를 굉장히 잘합니다. 와,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할 정도로 정말 잘하는데 변화가 없는 거죠.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이 빠지고 선생님인 저로서도 굉장히 힘 빠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은 교재, 같은 시간, 같은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왜 결과가 다를까? 이 부분은 같은 강사들끼리 만나서도 굉장히 많은 열띤 토론을 하게 되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항상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그게 이 아이의 문제, 아이의 의지가 문제지 않을까. 좀 이렇게 항상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동의하실까요, 여러분도? 그래서 봤는데 제가 이제 유로 하모니를 만나게 되면서 좀 더 확신이 생겼죠. 다행히도 아이들의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아이들의 뇌 상태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의지도 뇌 상태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제가 요즘 또 많이 느끼는데요. 의지를 갖냐 안 갖냐도 공부를 할 수 있는 뇌 상태가 됐을 때 의지도 생기는 거지. 뇌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가 의지가 생기냐. 요즘에 그게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의 문제로 보는데요. 저희는 뇌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공부가 안 되는 뇌 상태. 뭐 다들 아시겠죠? 아무래도 당연히 수면 뇌파가 많지 않을까요? 그죠? 아이들이 눈은 말똥말똥한데요. 측정을 해보면 수면 뇌파가 가득가득해요. 그래서 비몽사몽한 거죠. 그래서 멍하게 앉아 있는 거고,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게 흡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SM알파 부족이라 되어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주의력 뇌파인데, 어, 주의력 뇌파가, 이게 좀 결핍이 되어 있으면요. 아무래도 제 말보다는 주변의 소음,
외부의 상황, 여기에 더 집중이 산만해지고요. 주의가 산만해지고, 그리고 특히 아이들 스마트폰, 아무리 이 스마트폰을 내고 또 못 쓰게 한다 해도 모든 뇌 상태가 다 스마트폰으로 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학습에서 네, 굉장히, 대표님. 네, 네, 제가 음성을, 괜찮아요. 네, 네, 잠시만요. 네, 네. 제가 음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두엽이 저희 학습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위래요. 그래서 굉장히 그 학습의 그 모든 걸 다 컨트롤하는 부위라고 보면 되는데요. 여기가 기능이 저하가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전반적인 학습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겠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아이들의 상태는 멍하고요. 또 굉장히 산만하고요. 그리고 실수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10번 설명을 해줘도요, 틀리는 거 또 틀리고, 특히 독해에서도 이 사고 구조에서 많이 틀리는데요. 몇 번이나 얘기해주고 수정 보완해주지만 바뀌지 않죠. 그리고 아이들의 집중력 유지가 굉장히 어렵고요. 이런 네 가지 공통적인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네, 실제 이제 저희 측정을 해보면 2D나 3D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3D로 보면 이렇게 뇌파가 딱 봐도 안정이 되어 있진 않잖아요. 그죠? 눈을 감았을 때도 뇌가 굉장히 산만하고 많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영어도 마찬가지거든요. 공부가 안 되는 이유가 뭐 뇌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진짜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반대로 얘기하면요. 뇌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아이들 공부는 네, 확실히 보장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요즘 너무 많이 느끼고 있고 굉장히 신세계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안 되는 이유는 그 대부분 아이들이 단어나 뭐 해석이 안 돼요. 단어를 잘 몰라요. 뭐 문제를 열심히 풀지 않았어요. 다 맞는데요. 다 맞는데 진짜 이유를 진단을 해야 우리 해결책도 확실하게 할 수 있잖아요. 진짜 수능 영어 독해는요.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반 영어가 아니라 수능 영어입니다. 그래서 수능 영어의 독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건 당연히 집중력이고요. 그리고 내용을 처리할 수 있는 그 속도, 시간 내에 얼마나 빨리 그 내용을 처리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빨리 주제를 파악하느냐가 핵심이고요. 그리고 그 지문의 글의 구조를 이해해야 당연히 독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핵심인데요. 첫 번째 집중이 당연히 되면은 아이들이 태도가 바뀌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집중이 되면 아이들의 태도가 바뀌어요. 태도가 바뀌면 당연히 성적이 바뀌죠. 저희가 이거 굉장히 익숙한 문구잖아요. 근데 저희 뉴로호모니 접목시키잖아요. 실제로 이렇습니다. 실제 집중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 집중이 되니까 태도가 바뀌고요. 태도가 바뀌니까 진짜 성적이 올라가요. 이게 실현이 됩니다. 음, 그래서, 정말 뇌가 바뀌니까, 아이들이 성적이 오르네. 이게, 저희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실제로 아이들이 바뀌어요. 수업 태도부터가 바뀌고, 아이들 공부 습관이 다 바뀌고요. 그리고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굉장히 즐겁고요. 그리고 덜 힘듭니다. 왜냐면 이제 다섯 번 설명했던 것도 이제 한두 번만 해도 아이들이 빨리빨리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니까 저도 너무 편하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런 집중력, 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르치는 그 공부법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 수능 영어는요, 보통 지문이 한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맨 마지막 장에 이제 장문 독해는 여러 문단이 되어 있지만 대부분 지문은 한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한 문단이라는 건 이 문단 하나는 주제가 같잖아요. 그래서 문단이 한 개라는 건 결국 주제도 한 개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용이 아무리 길고 문장이 아무리 길고 아무리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다 한들 결국엔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은 딱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주제 하나를 파악하는 게 저희 수능 영어의 독해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수능 영어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정말 유명한 예시고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예를 들어, 김현진은 못생겼다라는 말을 이 작가는 하고 싶어요. 이 주제를 가지고 지문을 만들겠죠. 글을 쓰겠죠. 근데 그냥 ugly라는 단어를 쓰면 될 것을 수능 영어는 unattractive라는 표현을 또 씁니다. 이 단어를 또 외워야 돼요. 그래서 김현진은 추녀이다. 이런 표현으로 쓰죠. 그러면 이제 못생겼다라는 단어는 알지만 추녀라는 단어를 모르는 친구들은 독해가 좀 어렵게 느껴지겠죠. 그리고 아름다움이 죄라면 김현진은 무죄이다. 이런 식으로 또 꼬아서 내요. 이 글만 보면 김현진이 아름답다는지 아름답다는 건지 아니, 못생겼다는 건지 이게 조금 순간 한 몇 초 생각해야 되거든요. 생각을 해도 모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파악하지 못해요. 대부분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능 영어는요, 그냥 못생겼다 한마디 쉽게 하면 될 것을 굉장히 어렵고 마치 철학적으로 되게 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꼬아서 내기도 하고 바꿔서 냅니다. 저희가 이런 구조에 좀 익숙해져야 수능 영어는 쉽고 그리고 재미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예를 들자면 나는 돈이 없어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돈을 자원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없다라는 걸 부족하다라는 단어로 또 바꿔요. 나는 자원이 부족해. 그리고 또 자원의 결핍은 나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렇게 또 어렵게 바꿔서 냅니다. 그래서 이 문장만 봐도, 이 사람 결국엔 돈이 없다라는 거구나. 이 돈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 뇌에서는 다 정보 처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이 정확히 파악이 되고 답을 고를 수가 있거든요.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오답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수능 영어는요. 그렇게 오답을 고르게끔 출제를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반드시 특징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좀 가장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패러프레이징인데요. 아이들에게 독해를 이제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못생겼다라는 말을 추녀, 그리고 아름다움이 죄라면 나는 무죄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꿔내는 부분들을 잘 이해한 뒤에 이렇게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는 게 되게 많구나라는 걸 이해하고요. 이 부분을 찾게끔 합니다. 그게 바로 패러프레이징인데요. 그래서 방금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 지문 또한 이 사자에 대해서 이제 쓴 글인데요. 사자가 결국에는 가장 힘센 동물이다라는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사자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쓰면 우리 초등학생들이 읽는 글 수준밖에 되지 않죠. 왜? 너무 쉽거든요. 누가 봐도, 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사자가 이렇다는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 수능 영어는 어렵게 되죠. 그래서 이 the lion이라는 표현을 또 다르게 냅니다.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도 찾으셨을 텐데, 요런 표현이 있죠. The king of the jungle. 그래서 정글의 왕. The Dispredator 뭐예요? 포식자. 이 포식자라는 표현으로 또 바꿉니다. 또 마지막에 최고의 사냥꾼으로도 바꾸고요. 또 동물인데 먹이 사슬에서 가장 탑에 있는 이 동물이다라고 또 표현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찾을 수만 있어도 이 글의 주제가 확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글은 사자에 대한 거고, 이 사자를 이렇게 바꿔서 표현했구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표현했구나, 라는 걸 이해하고 찾는 연습을 하면요, 독해가 쉽습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여기 빨간색으로 consistent effort라고 제가 지속적인 노력, 꾸준한 노력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 글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성공이 타고난 재능에서 온다고 얘기를 하지만 많은 연구가 그게 아니다. 지속적인 노력이 성공을 이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제가 글 앞부분만 조금 추려온 건데요. 역시나 이 effort라는 표현을요. 다르게 또 바꾼 표현들이 많아요. 찾으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 네.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일한다, 노력한다 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고요. 또 장기적인 노력, 전력, 이렇게 dedication이라는 또 어려운 표현으로 좀 바꿨어요. 그래서 끊임없는 노력을 또 이렇게 paraphrasing 해가지고 지문에 곳곳에 넣어 놓는 거죠.
그래서 소재를 찾게 되고 그 소재와 관련해서 작가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찾는 게 일단 독해의 핵심이고요. 이런 패러프레이징 찾는 연습을 하는 것이 아이들에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면 우리 뇌는요, 이 패러프레이징 할 수 있게끔 우리 뇌를 준비시켜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 위치가 바로 측두엽인데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리고 이런 반복적이고 유사한 표현을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 바로 측두엽입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를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이 연습하기가 좋은 곳이 여긴데요. 여기입니다, 여기. 아, 제가 지금, 네, 지금 보이시죠? 이쪽 부위죠. 그래서 저희 뇌 훈련 하면요. 이 측두엽 이 부분이 많이 발달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론으로만 알다가 아이들에게 많이 접목을 시키다 보니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아이들도 패러프레이징 찾는 게 더 쉬워진다 하고요. 이 뇌파 훈련을 하고 하면서 패러프레이징 연습하는 거랑요. 안 하고 하는 거랑 아이들도 다르다고 하거든요. 저도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또 강조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강조예요. 이 emphasis,라는 또 기법인데요. 우리 독해가 한 지문이라 하지만 문장이 굉장히 길고 그리고 지문도 굉장히 길어요. 근데 그 문장 하나하나를 다 그 별개로 해석을 해버리면 어느 순간 지문을 다 읽었을 때 그래서 무슨 말 하는 거지? 이게 무슨 내용이야? 라고 생각이 든다거나 또 문장 하나하나 별개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답을 고를 수가 없어요. 그럼 아이들은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읽게 되죠. 그러면 지문 한 개당 5분, 10분 넘어가면서 계속 읽게 되는 거죠. 그러면 뒤에 문제를 풀 시간도 없어지고 또 시간 부족으로 인해 또 뒤에 찍게 되고 이런 좀 이제 예상이 되는 순서로 가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모든 문장을 다 힘을 쓰며 강조해서 읽지 말라고 이제 좀 알려줍니다. 그렇다고 저는 문장을 읽지 않고 문제 푸는 건 추천하진 않는데요. 다 읽되 중요한 문장은 중요하게, 강하게 읽고요. 그 외에 부가적인 문장은 약하게 읽어도 된다는 거죠. 조금 편하게 읽어도 된다. 그러면서 문장과 문장 간의 연결고리를 내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많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제가 예문으로 여기 남겨뒀지만, 나는 배고프다. 그래서 치킨 두 마리를 배달시켰어. 라는 이렇게 말이 있는데요. 이 두 문장을 연결할 때 so라는, 그래서라는 접속 부사를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의 하고자 하는 말은 굳이 제가 구분을 하자면 배가 고프다라는 것보다는 치킨 두 마리를 배달시켰다는 게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인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배가 고프다라는 건 그냥 편하게 읽으면 되고요. 뒤에 치킨 두 마리 배달시켰다라는 걸 좀 더 힘주고 좀 더 강조해서 읽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so라는 접속 부사가 보통 나올 때, 문장 앞, 뒤 중에, 뒷부분이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이 더 있을 확률이 있겠구나. 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는요, 나는 전부 다 읽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 라는 문장도 있어요.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but이라는 하지만, 그러나 이런 접속 부사가 있을 때는 앞, 뒤를 봤을 때, 앞에보다는 뒷부분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을 확률이 있겠구나. 전부 다 읽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근데 아무것도 읽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다. 이게 핵심인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희는 접속 부사를 통해서 문장과 문장 간의 강조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so, thus, therefore 뭐 이런 인과관계가 있을 때 앞에보단 뒤에가 더 강조해서 읽어야 되고요.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역접 부사가 올 때는 역시나 뒷부분이 더 강조해서 읽을 확률이 있겠죠. 이거 말고도 다양한 접속 부사가 있는데요. 뭐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for example, 뭐 예를 들어서라는 표현을 썼을 때요. 뭐 당연히 예를 들 때는 앞과 뒤 중에 앞을 더 먼저 강조해서 읽어야겠죠. 왜냐하면 전반적인 일반적인 부분을 먼저 제시하고 뒤에 그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예시를 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앞에를 이해를 제대로 하면 뒤에 예시는 편하게 읽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앞에 전반적인 걸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오히려 뒤에 예시도 강조해서 읽어야겠죠. 그러면 좀 더 이해가 될 거니까요. 네, 그래서 무조건 이게 정답이다라기보다는요. 내가 먼저 순서를 정하는 거죠. 앞에는 편하게 읽되 뒤에가 더 강조할 확률이 있겠다.
근데 내가 그 주제가 될 확률이 있는 문장을 읽었지만 이해가 안 돼. 그럼 당연히 그 다른 외의 문장도 강조해서 읽어야겠죠. 그래서 그건 좀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렸고, 이 엠퍼시스에 해당하는 뇌의 기능도 마찬가지 전두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두엽은 학습의 사령탑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직결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핵심된 정보를 선택하고 그리고 중요도를 판단하는 기준, 이 부분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정보를 억제시키고 이게 선별할 수 있는 기능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그러나 이런 역접의 부사를 사용하듯이 주의를 전환시킬 때 쓰는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또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뇌파 훈련하면 전반적으로 전두엽, 측두엽 다 뇌신경망이 새로 깔아지다 보니까요.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전두엽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의 집중, 작업 기억, 이 정보를 처리하고 정보를 저장하고 이런 부분들 다 직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축동 조절이라고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진짜 지구력, 끈기 이런 것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랫동안 앉아서 집중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여기에서 오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게끔도 도와줍니다. 스스로 계획도 세우고 목표 설정하고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실행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메타인지도 인지할 수 있게 전두엽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학습에서는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기능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 이 수능 영어는요, 지문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정말 다양한 배경 지식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출제자들이 실제로 여러 가지 그 분야를 넘나들면서 논문을 찾아보고 그 논문에서 발췌하고 그렇게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배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있을수록 지문을 읽었을 때 익숙하고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아이들 논술 학원을 보낸다거나 좀 독서를 하게끔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요.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아이들이 배경 지식도 많이 풍부해지고요. 그리고 독해력도 많이 늘긴 하니까요. 근데 이 배경 지식도 그냥 배경 지식을 이렇게 주입을 시켜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걸 다 알고 있고, 다 기억을 하고 있고, 다 지문을 읽을 때 적재적소에 다 적용을 시키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배경 지식을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요, 지문을 읽을 때 막상 그 정보가 떠오르지 않거나, 그게 유추가 되지 않거나 연결이 안 되면요, 정말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지만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분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엔 뇌과학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무의식의 부분도 많이 나오고 철학적인 부분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영어 시험은요, 저희 진짜 지식과 사고력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지식만이 아니라 그 지식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거에 어떻게 이게 접목이 되고, 이런 이제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배경 지식을 끌어내는, 이 아웃풋으로 끌어내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은 그냥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독서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진짜 뇌파 훈련 꼭 필요하다. 진짜 느끼고 있고 꼭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마와 측도역, 이 부분요. 여기에서 정보를 저장하고 그리고 경험 기억 말 그대로 우리 이게 경험한 기억이 바로 이 배경 지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배경 지식이 형성되고 중요한 건 배경 지식을 꺼내서 이렇게 이해하는 곳이 축두엽이고요. 그리고 여기 적어놨지만 배경 지식을 어떻게 쓸지를 결정하는 곳이 또 전두엽입니다. 그래서 학습에 이 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뇌 기능이 준비가 됐을 때 우리 영어 교육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 영어 공부를 시작할 때 준비할 수 있게끔, 정말 공부할 수 있는 준비를 만들어 주는 게 바로 저희 뇌파 훈련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 가지 네트워크, 이렇게 해마, 측두엽, 전두엽, 이렇게 각자 역할들이 있는데요. 다 세 가지가 연결돼서 아이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독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어휘 암기나 해석이 아니라요. 복합적인 인지 처리라는 것. 그래서 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부분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같은 의미를 묻지 못하고 중요한 부분을 못 고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아이들이 영어 지문을 뭐 단어를 몰라서가 아니다. 단어 알더라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영어 듣기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듣기는요, 이 듣기는 두 번 다시 읽을 수 없는 독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똑같이 한 지문을 내가 듣는 건데요. 다시는 들을 수 없고, 다시는 읽을 수 없는 지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독해는 저희가 그냥 여러 번이라도 읽으면 되지만, 듣기는 단 한 번 들을 수 있다. 그래서 특징이 한 번만 들리고, 전체를 다 들을 수 없죠. 일부만 이렇게 발췌해서 들려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듣자마자 처리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들으면서 중요한 정보만 선택해야 하고, 정말 집중력 싸움인 거죠. 이 집중이 흐트러지면 정보를 하나 놓치게 되고, 그 뒤로 다 페이스가 무너지는 게 바로 영어 듣기거든요. 저희 듣기가 이제 곧 없어진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듣기를 뺐었다가요. 다 궁금하다고 좀, 이렇게 좀, 아무튼 문의를 좀 주셔가지고, 제가 좀 넣어봤는데요. 그래서 듣기는 단어가 아니라 처리 능력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사실 좀 긴가민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뉴로 할머니 처음 알았을 때 이게 원리로는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실제 이게 영어 듣기에도 도움이 될까? 좀 저도 궁금했고 임상이 필요했었어요. 근데 제가 가르치던 아이들에게 접목을 시켜보고 저도 해봤고요. 근데 실제 진짜 스피킹이나 리스닝에 다 정말 이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 경험을 해봐야 아마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청각 피지 여기 있는데요. 소리를 받고요. 그리고 영어 발음을 인식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소리를 내 언어 신호로 뇌에서 이렇게 변화시키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축두엽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단어 의미를 이해하는 곳이기 때문에 소리를 듣는 순간 이렇게 의미로 전환시켜 주는 곳이 바로 축두엽입니다. 그리고 전전두엽, 아까 작업기억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 그래서 우리 듣기는 다시 한번 들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한 번만 듣잖아요.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과 뒤에 얘기한 이 말을 다 연결시켜 주는 곳이 바로 이 작업기억, 이 전전두엽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를 선택하고 그리고 집중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영어 듣기, 지문을 다 듣고 기억하고 이해하는 곳이 다 이 전전두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각피질, 축두엽, 전전두엽 이렇게 또 세 가지가 연결돼서 영어 듣기에 도움이 된다라고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요, 이 뇌파 훈련이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고 진짜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는 단계다. 그래서 저는 수업 전에도 하지만 또 해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상태에 따라 떻게 훈련을 하는지는 제가 좀 계획도 하고 좀 학부모님하고 상의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게 된 이유는 저희 뉴로 피드백 이 기술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뉴로 피드백 기술이 저도 처음 들었을 때 좀 어려웠는데요. 이 영상이 굉장히 쉽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좀 들어볼게요. 아, 소리가 안 들리세요? 아, 죄송해요. 근데 이거 어차피 다행히 네, 이 자막은 보셨죠? 네, 자막으로 다 설명이 됐을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소리가 안 들리는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아하, 죄송합니다. 일단 이어서 계속 볼게요.
그래서 제가 내 소리가 안 들렸다고 하시니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가 이 신경 물질 간에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을 때 생기는 이 전기 신호가 바로 뇌파인데요. 이 뇌파가 내가 원하는 뇌파가 나올 수 있게 뇌가 스스로 만들어내게끔 외부에서 전기 자극을 주거나 외부에서 뭔가 뭘 쏴주는 게 아니라요. 뇌가 스스로 그 뇌파를 만들어내게끔 유도해 주는 게 바로 저희 이 뉴로 피드백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그 영상에서 계속 이렇게 뇌파 이렇게 전기 신호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얘기를 했던 게 잠시만요. 여기서 얘기했던 게 이 부분인데요. 그 내가 원하는 뇌파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뇌파가 계속 나올 수 있게끔 강화시켜 주는 기술이 바로 뉴로 피드백이래요. 그럼 뇌가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다 보면 습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집중을 하겠다 하면 습관적으로 뇌가 자연스럽게 그 집중할 수 있는 뇌파로 바꿔주는 거죠. 나의 뇌 스스로.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당연히 부작용이 있을 수가 없겠죠. 나의 뇌가 스스로 그렇게 바뀌게끔 항상성을 키워주는 거기 때문에 뉴로 피드백 기술은 이렇게 유도해 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뉴로 피드백, 저도 이걸 처음 알아봤을 때, 뉴로 피드백 기술을 접목시킨 기기가 되게, 뭐, 저희 뉴로하모니 말고도 있었는데요. 근데 그게 저희 뉴로하모니랑 좀 큰 차이는, 저희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뇌파를 파악하면서요. 아이들의 뇌파를 따라가면서 아이들의 뇌파가 좋아지면 난이도가 자동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예 인계값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맞춤형으로 바뀐다는 거죠. 실시간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좀 지루해야 할 틈이 없는 거죠. 왜냐면 난이도가 점점 자동으로 조절이 되니까 되게 뭐 좀 아이들이 수준이 좀 높아지면 또 똑같이 높아지고 좀 떨어지면 또 똑같이 떨어져서 보완해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진짜 맞춤형 1대1 뇌 PT라고 뇌 운동 PT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정 인계값과 가장 큰 차이는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조절해준다. 그래서 우리 뇌파는 그 이게 매 순간 바뀐대요. 그래서 저도 좀 신기했던 게 뇌파를 측정할 때마다 좀 바뀌던데요. 그래서 그 기준점도 그럼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 뉴로하모니의 가장 큰 장점은 이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뇌를 변화시키게끔 하는 게 바로 뉴로 피드백인데, 그래서 실제 측정을 해보고, 이 뉴로 피드백 자체가요, 이 측정을 하고, 뇌파 상태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분석을 하는 거죠. 예, 내가 공부를 하려고 했을 때, 나의 뇌파를 분석해요. 그때, 나의 뇌파를 따라가다가, 좋은 뇌파가 나와요. 그럼 그 뇌파가 계속 나오게끔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강화시켜주고, 또 공부에 도움 안 되는 뇌파가 나오면 억제시켜주면서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계속 조절해주고 그걸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다 보면 자기 조절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별 맞춤형이 가능하다라는 거 좀 강조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화면. 실제 제가 이거 정말 가능한지 진짜 확인해보고 싶었는데요. 진짜 제가 3번에서 2번으로 진짜 많이 봤거든요. 1번은 아직 제가 150, IQ 150인 학생을 본 적은 없지만 학습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상위권 학생의 뇌파로 바뀐 경우는 요즘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번에 보시면 오른쪽에 학습력이 부족하면 실제 보면 수면 뇌파든 뭐 산만함이든 이런 움직임 많이 파악이 되죠. 이렇게 보면. 근데 뇌파 훈련을 하고 진짜 꾸준히 하잖아요. 거의 한 3개월이 넘어가고 6개월이 넘어가면 진짜 2번처럼요. 뇌파가 이렇게 안정이 되어 있고요. 움직임도 조금 덜하고 산만함이 덜해지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아이들의 태도가 바뀌어요. 수업 시간에 집중 정말 잘하고요. 근데 그 집중이 그냥 눈만 보고 있고 뭐 그런 집중이 아니라 진짜 내용을 이해하고 내용을 흡수하고 수업이 끝난 뒤에 제가 물어봤을 때 정말 대답도 잘하고 복습 주도적으로 복습도 하고 질문도 하고 아이들의 공부에 대한 그 태도가 완전 바뀌어요. 그리고 당연히 태도가 바뀌니까 성적도 바뀌고요. 그 안정된 뇌파랑 불안정한 뇌파 많이 보셨을 텐데 실제 눈을 감았을 때도 이게 가운데 있는 부분, 이게 3D 뇌파에서 가운데 있는 부분이 제 마우스 커서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가운데 있는 부분이 눈을 감았을 때 뇌파인데 눈을 감았을 때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좀, 학습이 부족한 친구들은 눈을 감았을 때도 산만하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많이 개선이 되면 태도가 많이 바뀌고 진짜 수업할 때 너무 편합니다.
그래서 ADHD, 자폐, 우울, 불안, 불면 이렇게 좀 증상별로 저희가 전후 데이터가 되게 임상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ADHD, 우울, 불안, 불면, 자폐 빼고 다 저는 다 만나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많이 바뀝니다. 진짜 너무 놀래요. 약물도 많이 줄이고요. 나중에 제가 소개해야 할 제 학생도 동의를 받아왔는데 약물을 지금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고요. 네, 되게 고마워하시고 그리고 불면은 저희 센터에 거의 진짜 단골 분들인데, 불면증이 그렇게 진짜 많으신데요. 아무튼, 진짜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땐 사례 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파낙토스는 진짜 신뢰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진짜 오랫동안 박사님께서 그 연구해 오셨고, 실제 그 저희 이 AI가 가능하다라는 건, AI 분석이 가능하다는 건 진짜 빅데이터 한두 가지 데이터 한두 개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빅데이터가 있다라는 거고, 임상이 진짜 그만큼 많다는 거고, 실제 제가 적용했을 때도 바로 임상이 나올 정도로 신뢰가 있는 기기죠. 그리고 지금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유명하고, 그죠? 그리고 서울대 공동 개발이고, 다양하게 증명할 수가 있죠. 네, 저는 이 부분이 진짜 가장 큰 메리트고, 학부모님께도 가장 많이 통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약물이 없이 뇌가 개선이 된다라는 게 진짜 센세이션이죠, 센세이션. 저는 처음에 몰랐을 때는, 솔직히 잘 안 믿겼었어요. 잘 안 믿겼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어떻게 약물 없이 이게 가능한가? 근데 진짜 가능하더라고요. 약물 없이 정말 약물 없이 뇌 훈련만으로 개선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뇌가 바뀐다는 건 보통 뇌를 열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열지 않고도 그리고 외부 자극을 주지 않고도 통증 없이도 뇌가 좋아진다라는 게 정말 진짜 신세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또 검증이 된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게 또 너무 신기하고요. 그리고 저희 또 의료기기 다 입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큰 장점이고, 저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브린트 클래스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걸 조금 말씀드리면, 뭐 이건 그냥 제 순서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만나거나 학부모님 뵈면 이제 뇌파 측정해주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알아서 이게 AI가 분석을 해주고 이 아이에게 필요한 훈련 모드가 나오죠. 그리고 그 증상도 참고하고 이 뇌파도 참고해서 맞춤형으로 훈련을 설계해 줍니다. 그리고 훈련 설계해 줄 때는 수업 전에 할지, 그리고 수업 후에 할지, 그리고 아이들이 숙제 공부할 때 언제, 오전, 오후, 저녁, 뭐 학교를 가기 전에 할지, 학교 가서 할지, 뭐 하교를 하고 할지, 이런 것까지 다 상세하게 좀 설계를 해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훈련 받고 난 뒤에 이제 공부를 한다.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주기적으로 저는 3주마다 아이에 따라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3주나 4주마다 뇌파 측정을 하면서 변화도를 파악하고 그 변화에 따라 또 훈련 프로그램을 또 바꿔주거나 뭐 훈련 모드는 웬만하면 바꾸지 않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바꾸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약간 선생님도 뭔가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아이들에게도 뭔가 부담을 더 많이 주는 것처럼 좀 느껴지시나 봐요. 그런 질문을 좀 많이 하시던데 이게 공부를 더 시키는 게 아니라요. 뭔가 더 과제를 더 많이 주는 게 아니라 30분을 앉아 있더라도 얼마나 진짜 집중을 잘 하느냐. 이게 진짜 핵심이잖아요. 네, 진짜 30분을 앉아 있더라도 집중을 하자. 집중 잘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자. 이거의 의도인 거거든요. 그래서 가짜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앉아 있자. 그래서 집중의 질을 높여주는 거지, 부담을 더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이거 뇌파 측정할 때 제일 진짜 도움을 받았던 게 이 상담할 때, 학부모님이든 뭐 학생이든 상담할 때요. 진짜 가장 좀 어려웠던 부분은 증명이 안 된다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 제가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아이들이 문제 푸는 걸만 봐도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를 학부모님께 전달을 하거나 아이에게 전달을 할 때, 진짜 대개는 너무 주관적으로 받아들인다거나, 그리고 어떤 학부모님들은 아이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네, 인정을 하지 않으시면 아예 시작이 안 되잖아요. 네, 개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아이의 상태를 먼저 인정을 해야 거기에 맞는 진단을 내리고 그 진단에 맞게 했을 때 변화가 있는 건데 그게 시작도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시작을 했지만 학부모님과 이게 의견이 부딪힌다거나
그럼 어쩔 수 없이 알고는 있지만 그냥 눈 감고 귀 닫고 모르는 척하고 그냥 해야 될 수밖에 없고 네, 그런 경우도 좀 많았었어요. 근데 뇌파 측정을 하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말로만 했던 부분들, 느꼈던 부분들이 다 수치화해서 나오고 그림으로 나와 버리니까 학부모님들도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고 인정하실 수밖에 없고 아이들도 이걸 다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하자는 대로 같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이게 뭐 저희 뇌파가 좋고 나쁜 게 없잖아요. 예, 이게 이거 너가 이래 이렇게 해서 뭐 우울해져라 이게 아니라 저희는 희망적이잖아요. 이게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기분 좋게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 실제 3개월, 6개월, 9개월 이렇게 진짜 쭉쭉쭉 시간이 지남에 따라 꾸준하게 훈련을 받으면 변화가 있으니까요. 이 변화도를 보시고 또 굉장히 학부모님들 놀라시고 너무 좋아하시고요. 만족도가 너무 높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BQ 측정해서 보여주기만 해도 상담이 충분히 되고 실제로 제가 보고 느낀 거 외에도 추가적으로 아이에 대한 정보를 저도 얻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수업할 때 도움이 되고 아이와 라포를 형성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BQ 많이 보셨을 텐데 이렇게 결과지가 나오잖아요. 특히 최근에 마지막 장 저희 추가되면서 진짜 그 학부모님이나 아이들도 쉽게 이렇게 내 상태를 볼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전무님께서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너무 많이 와닿아서 좀 제가 공유를 좀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초율동이 저도 이게 상담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좀 상담을 하는데요. 기초율동이 저희 그냥 뇌의 기초 체력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기초율동이 일단 안정이 돼야 당연히 모든 게 다 안정이 되는데요. 당연히 독해 접목을 시켜도 기초율동이 안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집중을 할 수가 없고요. 진짜 이해력 자체도 너무 예를 들면 뭐 우리 모의고사 연습을 할때 꾸준히 연습을 하는 이유는 결국엔 그 수능 보는 그날 하루의 컨디션을 위해, 그날 성적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적이 들쑥날쑥하다는 것 자체가 보장할 수 없는 거죠. 그날에 내가 성적이 얼마나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건데, 기출도 일단 안정이 되어 있으면 나의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고, 내가 파악도 되죠. 내가 실제 나의 실력. 어쩔 때는 되게 1등급 나왔다가, 어쩔 땐 3등급 나오고, 이렇게 요동을 칠 때는 내 자체도 확신이 없고, 나 자신에 대한 파악도 어려운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두엽, 이 부분이 이제 메타인지도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메타인지는 공부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특히 작업 기억, 그리고 논리 추론, 전부 다 이 인지 능력에서 다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색 구간에 들어오면 좀 안정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 아이들이, 와, 진짜 나이가 어린데도 인지 능력이 이렇게 회색 구간에 못 미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계산시켜주면 진짜 아이들이 그 독해할 때 다릅니다. 이해력이 다르고 읽는 속도도 달라집니다. 아, 그리고 수면도 제가 놀랐는데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 진짜 거의 달고 살잖아요. 예,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이 이 수면이 자기 전에 진짜 유튜브 보고 뭐 진짜 쇼츠 보고 릴스 보고 진짜 스마트폰에 거의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게 수면에도 직결이 되어 있고 꼭 이게 너무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핸드폰을 보지 않더라도 수면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다음날 공부할 때 영향을 주겠죠. 진짜 읽어도요. 아이들이 지문을 한 5번 반복해서 읽거든요. 혼자 풀게끔 하면. 그래도 답을 못 찾아요. 그리고 물어보면 기억나는 단어도 없대요. 그래서 지문에서 기억나는 단어도 없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파악이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 게 다 수면과도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정서안정 마찬가지입니다. 정서안정은 너무 좌우뇌가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좌우뇌가 균형이 되어 있을 때 당연히 뇌가 장점이 발휘가 될 거고 당연히 이 독해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특히나 정서적인 안정이 됐을 때 아이들이 학습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진짜 깜짝 놀랐는데 그 정서가 불안정할 때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실제 변화를 보니까 너무 놀랍더라고요. 아이가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업 시간에 질문도 잘 안 해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넘어가고, 이해 안 돼도 그냥 넘어가고, 그리고 뭐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바로바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걸 공부할 때도 가져와서 끙끙 앓고 있고, 그게 영향을 다 주는 거죠. 근데 정서가 좌우뇌가 안정이 됐을 때는 달라요. 달라요. 그 궁금한 걸 바로바로 해결하려고 노력도 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그것 또한 공유해서 많이 얘기도 하고, 그걸 좀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좀 노력도 하고, 좀 건강하게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습에 당연히 도움될 수밖에 없죠. 행동도 문해력의 사고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좌뇌가 더 많이 과하냐, 우뇌가 더 과하냐에 따라 아이들이 글을 읽는 형태, 이 습관, 이런 인지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걸 파악해서 아이에게 맞는 훈련, 그리고 아이에게 맞는 독해법을 연습시켜주면 굉장히 도움되고요. 읽기 전략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너무나 마찬가지죠. 학습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내 학생이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냐, 이걸 파악해서 도와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스트레스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네, 주의력. 당연히 독해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멍한 거, 델타 세타가 수면 뇌파잖아요. 그래서 이 뇌파가, 저도 지금 수면 뇌파가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좀 순간 멍해지는데요. 그래서 세타가 과다하게 이렇게 나올 때는 멍한 상태가 되고, 그러면 아이들이 당연히 이 집중도 안 되고, 주의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저도 아예 좀 쉬었다가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10분 쉰다고 해서 이거 회복 안 되거든요. 예, 뇌파 훈련 했을 때 진짜 바뀝니다. 그리고 뇌 균형 너무 당연하죠. 좌우뇌가 실시간으로 정보 처리하고 협동을 했을 때 당연히 우리 그, 그 주제도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패러프레이징이나 엠퍼시스 다 이 기법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좌우 연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은 얘기라 넘어갈게요. 자기 조절은 저도 진짜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건데, 아이들이 자기 조절력이 키워지니까 자기 주도 학습이 가능해져요. 아, 진짜 너무 신기하고요. 정말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진짜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시키는 것만 하고, 어떤 친구는 시키는 것도 안 하는 친구가 스스로 숙제도 물어보고, 스스로 단어도 더 외워오고, 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스스로 학습 양을 조절하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런 경우들이 좀 여러 번 보니까 저도 점점 신뢰가 더 많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실사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저희 학생들은 사실 좀 몇 명은 동의를 좀 안 해서 제가 가져오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주로 많이 보는 사례들을 좀 저도 같이 가져와 봤는데요. 실제 진짜 훈련 전후로 이렇게 델타파, 세타파가 수치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3D 뇌파도 보시면 눈을 감았을 때 얼마나 안정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변화한 게 보이실 거예요. 4개월 정도 이렇게 훈련을 받았는데도 이렇게 변화가 있다는 건 6개월, 9개월, 1년 뒤에는 진짜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훈련 전에 수업 시간에 존다고 되어 있잖아요. 실제 이렇거든요. 근데 훈련하고 나면 진짜 애들 안 졸아요. 졸지 않습니다. 물어보면 졸리지 않는데요. 그리고 주의력이 산만했다고 했잖아요. 진짜 집중 잘합니다. 저도 이거 글자로만 보다가 실제 느끼니까 너무 신기하고요. 그리고 이 친구도 3개월 훈련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 정서에서 좌우의 갭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행동에도 좌우뇌가 지금 많이 줄었죠. 자기 조절도 정말 안정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훈련 전에는 정서가 불안정하고 소심했는데 훈련 후에 적극적으로 바뀌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훈련 전엔 주의력이 산만했는데 훈련하고 나서는 주의력과 집중력이 향상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실제 변화가 가능합니다. 실제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3개월 훈련 전후로 수면제를 복용했었는데 이제 복용 중단을 했고 그리고 인지력이 저하가 됐었는데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학습 의욕이 높아졌다. 진짜 인지 이 기능이요. 회색 구간으로 많이 가면 갈수록 진짜 아이들이 집중도도 달라지고 독해 속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학생의 의견과 선생님의 의견이 이렇게 보일 건데 제가 너무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실제 이 학생이 제 학생 중 한 명인데요. 지금 고3이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ADHD 약물을 좀 복용하고 있고, 실제 우울증도 진단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진짜 학교 생활에 많이 소극적이고, 그리고 집중력도 굉장히 저하되어 있어서요. 이게 다 이제 사실 학습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영어 하위권이기도 하고요. 학교 내신. 그리고 수능 영어도 모의고사 보면 5, 6등급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학생을 만난 건 작년인데,
작년에 제가 딱 파락토스 알게 될 때 시점부터 알게 된 친구라 당연히 바로 이제 상담하고 바로 접목시켜서 훈련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고, 아예 기기를 사서 매일매일 지금 아이가 하고 있는데요. 이제 작년 이제 11월 25일 이때 측정을 했을 때 이렇게 뇌파가 나왔죠. 이 인지 자체가 보시면 회색 구간 거의 못 미치죠. 네,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고3 10대 아이가 이렇게 인지 능력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구나. 그리고 수면도 정말 많이 마이너스로 떨어져 있고 정서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불안하고 이제 부정적인 이 되게 많이 보이죠. 우울증, 딱 전형적인 우울증 뇌파잖아요. 이렇게 많이 보이고 정서적으로 좌우의 갭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리고 스트레스도 어마어마했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3월 보고 나서 제가 측정을 했는데 진짜 많이 안정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실까요? 네, 수면도 진짜 많이 좋아졌고요. 인지도 진짜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정서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서랑 행동이 이렇게 좌우의 갭이 많이 줄어드니까 아이가 진짜 많이 안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3월 모의고사, 최근에 3월 모의고사 봤을 때 2등급이 나왔습니다. 이건 진짜 제가 성적표를 가져오고 싶었는데 아이가 그거 다른 과목 때문에 네 그거는 좀 반대를 해서 가져오지 못했는데 진짜 5등급, 6등급인 애가 2등급이 됐거든요. 몇 개월 만에. 그래서 이거는 저도 너무 놀란 사례고요. 사실 제가 잘 가르쳐서 그렇다 이렇게 소문내고 싶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뇌파 훈련 덕분에 네, 거기에 제가 숟가락 하나 얹은 느낌. 네, 진짜 뇌파 훈련 덕분에 아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제 이 엠파시스와 패러프레이징이 접목이 되면서 이렇게 아이가 성적이 많이 오르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 말고도요, 진짜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진짜 성적 많이 올랐거든요. 성적이 다가 아니라 또 학교 생활도 진짜 많이 바뀌었고 지금 이 아이도 우울증 약 많이 줄였거든요. 이 아이의 건강과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 좋은 변화가 있어서 제가 너무 보람이 되고 진짜 파락토스에 너무 감사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리고 이제 또, 실제로도 제가 또 홍보가 너무 많이 또 되고 있습니다. 소개를 너무 많이 해주시고, 되게 마치 제가 되게 잘 가르친 것처럼 좀 돼가지고, 실제 너무 감사하게, 되게 홍보도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뇌파 훈련과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면 홍보도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존 학원에서도, 네, 진짜 접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이제 수업 보강형, 아이에마다 다르겠죠. 네, 수업 보강형, 프리미엄형, 관리반형 이렇게 또 예시를 좀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모든 학생들에게 이 수업 전후로 짧게 훈련을 시킬 수도 있고요. 프리미엄형으로 난 상위권만 노릴 거야. 해서 진짜 상위권, 진짜 그 아이들을 인지 훈련부터 해서 속독 훈련 이렇게 집중적으로 아이들에게 뇌 훈련 시키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진짜 학습력이 부족한 친구들을 위해서 관리형으로 이렇게 또 진행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 세 가지 다 진행을 가능하고요. 실제 다 해봤는데 너무너무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건 아까 말씀드려서 넘어갈게요. 그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당연히 학생들, 이거 좀 말씀드리자면, 맞다. 보통은 학원에서는 문제 학생보다는 상위권 학생들 더 많이 이렇게 등록시키려고 하죠. 그래야 소문이 많이 나고, 그래야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근데 저희 뇌파 훈련을 하게 되면, 프린트 클래스 이거 하게 되면, 학습력이 부족한 아이들도 많이 들여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변화한 걸 보고 많은 아이들이 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등록률을 되게 확대시켜주는 핵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그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탈 없는 장기 등록 유도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네, 절대 진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만두질 않습니다. 네, 왜? 계속 좋아지고 있고 변화가 눈에 보이니까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보여주잖아요, 변화를.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믿고 맡기는 거죠. 그리고 토달지 않아요. 그냥 진짜 100% 신뢰. 진짜 선생님하고 같이 가면 되겠다. 진짜 너무 좋아하고 실제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실제로 좋아지는 거잖아요. 뇌 자체도. 네, 아이들에게도 좋은 거죠.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을 조금 말씀드리면 다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좀 기본적인 브레인트 헬스 부분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인지 훈련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인지 훈련 그 바탕화면 제가 못 찍어왔는데 아마 인지 훈련,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렇게 브린트 헬스로 보통 이렇게 아이들의 먼저 정서, 행동, 안정을 먼저 시킨 다음 이제 인지 훈련이나 영어 훈련 이렇게 좀 시키는 편이긴 한데요. 그거는 이제 좀 각자 좀 설계한 대로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실제 이제 인지훈련 학생이 한 걸 제가 좀 촬영해 온 건데요. 이제 인지훈련 중에서 주의력 훈련과 기억력 훈련 중에 주의력 훈련 먼저 저희가 하라고 하죠. 주의력 훈련 먼저 한 다음에 기억력 훈련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래요. 그래서 주의력 훈련 중에서 원, 투가 있는데 첫 번째, 선택적인 주의력 훈련인데요. 이렇게 저희가 이 톱니바퀴 누르면 이렇게 저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D에 점 두 개 있는 곳을 화살표가 향하냐, 향하지 않느냐, 그걸 보고 OX를 체크하는 건데, 저희 학생이 초반에 했던 거예요. 거의 다 틀리고 있습니다. 거의 다 틀려요. 그래서 좀 지금 좀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 지금 화살표 방향에 있는 게 B에 점 하나잖아요. 저희는 D, A, B, C, D에 점 두 개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D2가 아니기 때문에 X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얘는 O를 누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훈련을 진행하게 돼요. 근데 이거 지금 빠르게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톱니바퀴로 저희가 훈련 그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것도 주의력 훈련입니다. D2인데요, 이것도. 이렇게 보면, 네, 왼쪽에 있는 거 똑같은 거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다 찾지 못하면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D에 점 하나 있는 걸 고르는 거죠. 찾으셨죠, 여러분? 네. 맞아요. 이렇게 두 개를 찾을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게 아이가 이걸 찾으려고 노력할 때 나오는 그 뇌파를 따라가다가 좋은 뇌파가 나오면 계속 나오게끔 강화시켜주고 거기에 좋지 않은 뇌파가 나올 때는 억제시켜주는 뉴로 피드백 기술을 접목시켜서 아이의 뇌파 자체의 항상성을 키워주는 거고 아이의 주의력 자체를 키워주는 거죠. 실제 이게 저도 처음에 이걸 교육을 들을 때 이 훈련을 많이 하면 할수록 지문이 전체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는데, 진짜 이거 훈련을 제가 꾸준히 하니까 아이가 진짜 전체적인 지문을 읽는 속도와 그리고 주제 찾는 그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래서 D2 이거 정말 이 선택적으로 정보를 선별하는 기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맨 왼쪽에 있는 게, 죄송해요. 오른쪽 두 개가 이제 주의력 방금 보여드린 거였고, 왼쪽 앞에 두 개 있는 게 이제 기억력 훈련입니다. 기억력 훈련, 엠백 훈련 보면요. 여기도 역시나 톱니바퀴를 보면 이렇게 이 문제 몇 개, 그리고 인터벌, 몇 초 단위로 넘어갈 건지, 내가 고를 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 도형도 있고 글자도 있거든요. 그리고 스텝,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몇 번째 이전 거랑 똑같은지 내가 찾을 거냐, 이걸 지금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보통 400을 먼저 좀 기준으로 좀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요. 저도 보통은 400을 먼저 시작해서 아이들에게 시키는 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세모가 나왔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자, 이 네 번째 이전 게 세모였냐, 아니냐, 이걸 고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이거 네 번째 전 거를 기억해놨다가, 이 지금 주어진 거랑 같냐, 다르냐를 OX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모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잠시만요. 또 네모, 또 별, 또 세모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또 역시나 같냐 다르냐 이렇게 또 체크하는 거죠. 이걸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되게 재미있어 합니다. 그리고 여기 엠팩2는 또 죄송해요. 이거 그냥 넘어가 버렸네. 방금 제가 엠팩을 보여드린 것 같고 일단 기억력 훈련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 넘어갈게요. 그 참고로 여기 엠팩2 있잖아요.
방금 보여드린 게 엠팩 1이고, 두 번째 엠팩 2는요, 방금처럼 이렇게 끊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한 세트씩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계속 연달아, 연달아, 연달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기억력을 요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엠팩 1을 했다가, 아이들이 조금 지루해한다? 그리고 너무 잘한다? 그럼 엠팩 2로 바꿔주면요. 아이들이 굉장히 챌린징 되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흥미로워하고요. 되게 승부욕도 생기고. 근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걸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몰입하는 중에 이미 뇌파 훈련이 되고 있고 뇌신경망은 바꿔지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몰입해서 할 수 있게끔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기억력 훈련 또 다른 건데 제가 지금 네, 이것도 메모박스라고 기억력 훈련인데요. 이렇게 여기 톱니바퀴로 난이도를 또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레벨 1으로 했을 때 보면 빨간색 공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박스에 빨간색 공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빨간색 공이 몇 개 들어있냐를 기억해놨다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색깔 하나를 기억했다가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난이도를 조금 더 바꾸면요. 이제 공 3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 색깔별로 들어오기도 하고 또 나가기도 하는데요. 최종적으로 각각 몇 개씩 들어있냐를 기억해놨다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도 기억력 훈련이 굉장히 도움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하냐 못하냐 보다는요. 진짜 내가 여기에 몰입을 하면 할수록 뇌 신경망을 이미 거기에 깔아주고 있고 거기에 좋은 뇌파가 나오면 또 강화시켜주고 또 안 좋은 뇌파가 나오면 억제시켜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네, 분별력 훈련인데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파랑이라고 적혀 있지만 색깔은 노란색이죠. 그럼 우리는 노란색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글자를 보고 파랑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인터벌을 설정해서 얼마나 빠르게 내가 그걸 고를 건지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훈련도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하고요. 그리고 실제 도움이 돼요. 중요한 건 뇌에 도움이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그냥 게임 아니냐라고 많이 물어보시고, 저도 처음에는 이거 게임 아닌가? 그냥 왜 굳이 우리 뉴로하모니 밴드를 쳐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다르더라고요. 실제 정말 저희 이 뇌파 자체가요. 그냥 게임을 하면 뇌파가 점점 불안정한데, 이 우리 뉴로하모니 훈련을 하면 점점 안정이 되더라고요. 똑같이 게임을 하는데, 얼마나 불안정해지냐, 얼마나 안정이 되냐, 이거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특히나 이제 영어 공부기 때문에 속독 훈련도 속독 훈련인데요. 뇌 영어 훈련을 진짜 많이 활용을 합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숙제로 많이 내주는데요. 일단 아마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좀 뇌 훈련, 이 영어 훈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영어는 외국어잖아요. 외국어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을 처음에 배울 때랑 습득 구조가 다르죠. 순서가 다르죠. 우리 처음 태어날 때 주변에서 들리는 말을 듣고 이 단어를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라는 건 그냥 엄마를 보고 이 사람이 엄마구나라는 걸 이해하지. 엄마는 엄마, 엄마는 엄마. 이렇게 좀 저희는 외우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가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살지 않는 한, 영어를 주변에서 계속 들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기 위해선 단어를 외우겠죠. 근데 그 외우는 순서가 우리말을 배우는 순서와는 너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뇌에서 받아들이는 순서가 너무 다르죠. 그래서 우리 뇌파 훈련은 뇌가 영어를 모국어처럼, 우리말처럼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단어 이미지 암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면 실제 단어를 이미지화해서 외울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원어민 발음도 들려주고요. 음, 혹시 발음 들리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방금 afternoon이라고 발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뜻과 영어 스펠링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네.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걸 직접 내가 써보게끔 해요. 써보게끔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찾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 단어 이렇게 넘어가네요. 아무튼 중요한 건 단어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화해서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보여주면요. 많은 어머님들이 또 물어보세요. 많은 단어책, 이미 영어 단어책과 많은 다른 온라인 프로그램에도 이렇게 이미지로 단어를 외울 수 있게 하는데 꼭 이걸 해야 되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달라요. 다릅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로 하모니는 우리 이거 끼고 하잖아요? 유로 하모니는 뇌신경망을 깔아주고 있는 거고, 뇌신경망을 아예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어 이미지를 보고 그냥 내가 외우는 게 아니라요. 뇌 자체가 그렇게 영어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다릅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요. 이거 첫 번째 단계가 다 완료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죄송해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학년을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톱니바퀴 들어가면 학년 선택하고 속도를 선택할 수 있는데, 보통 속도는 2, 3, 이렇게 정도로 진행을 하고요. 학년은 초3에서 고등까지 있는데, 제가 고등학생을 가르친다고 해서 바로 고등으로 하진 않습니다. 초3부터 시작해요. 누구든. 중학생이라도 초3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하는 이유는 그만큼 단계별로 아이들의 신경망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처음엔 아이들이 지루해 하기도 하고, 뭐, 내가 아는 단어인데 해야 되냐, 많이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뇌파 측정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입 다물고 합니다. 네, 자기의 상태를 인정하고 그냥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려만 줘도요. 아이들이 그냥 하고요. 그리고 그걸 얼마나 동기를 부여시켜 주느냐가 이제 저희 이 선생님의 역할이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3부터 과정을 쭉 꾸준히 하고 그걸 수업 시간에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숙제로 많이 내주고 그게 제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관리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브린드 클래스는 진짜 아이들 정말 이 학습에 진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영어 교육에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요. 영어 공부는 정말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효과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제가 요즘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잘 가르치는 건 아닌데 되게 마치 잘 가르치는 것처럼 효과가 나오고 결과가 나오니까 기분이 좋고 그리고 학생도 학부모님들도 만족도가 높으시고 네, 보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네, 많이 알아보시고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로 이렇게 오늘로가 아니라 이것으로, 네, 오늘 좀 마치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또 혹시나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저번에도 혹시 문자 주셨는데, 예, 문자로 주셔도 되고요. 전화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좀 또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